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해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있는 만큼 사퇴 요구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실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강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거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법부 내에서 여건발 사법개혁의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아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정청래 대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공범 무죄 판결을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이셔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법, 행정, 사법을 손아귀에 쥐고 독재하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이미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선봉에 내세워 맞붙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성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혁신당,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첫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두고도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도 당의 제명 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조기 등판한 조국 위원장이 당의 운명을 쥐고 정치인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7월 말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국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게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연달아서 통상 대표급인 여본부장까지 미국으로 향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본부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부장이 돼서 출국 결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만큼 좀 급박하다는 얘기일까요? 급박하다기보다도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본부장은 또 미국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농축산물 시장 신규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신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미 투자의 세부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요구를 수용해서 대규모 직접 투자가 이뤄진다면 달러가 대량 유출되는 동시에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이탈 등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4,100억 달러 정도인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3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1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해 대미 투자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재확인했는데 후속 협의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 구체적인 방안을 주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을 두고도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사를 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후속 협의가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미국과 대미 투자 방안을 먼저 합의하면서 일본 자동차에 대한 대미 품목 관세가 내일부터 15%로 내려갑니다. 반면 우리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시점은 후속 협의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규환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걸 보면 장기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외환 보유와 기업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국익을 거론하며 최종 합의 시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이 최대화된 시기가 될 거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악화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복잡한 제품을 만들 때 전문가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라며 해외 기업 직원들이 결국 미국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해 거듭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미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이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거나 차라리 거액의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우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해 우리나라 등 각국의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반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지지층을 겨냥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훈련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간 한국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협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방한 중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들의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코스피 지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3,407선으로 장을 시작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 3,420선까지 치솟았는데요. 오전 11시 반 기준 오름폭이 조금 줄어 3,405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 랠리에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홀로 2,200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 34만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77,3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49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848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였던 증시에 더욱 불을 지핀 건 정규장 직전 나왔던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증시 친화적으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소폭 올라 1,38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분 매각을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방시혁 의장이 앞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현재 어떤 조사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방시혁 의장을 불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 공개 과정에서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당시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했는데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가 이 비상장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지정감사 신청과 같은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뒤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액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대의 부당이익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방 의장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네, 하이브 상장 전에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은 부분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을 못하면 주식을 되사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사모펀드와 맺었는데요. 다만 이 계약은 상장 당시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상장 직후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불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휩싸인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번째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한 총재 오늘 소환에도 불응했죠?
네,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오늘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요. 한 총재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습니다.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소환 불응에 특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특검은 한 총재를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가 매번 조사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오는 만큼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특검이 한 총재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추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이 특검이 한 총재에게 4번째 소환을 통보할지 혹은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줄줄이 구속 심사가 예정돼 있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박 도 의원의 청탁을 전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김모 씨도 뒤이어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청탁을 받은 전 씨가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 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법원의 일부 사건을 병합하고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9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기일 당시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먼저 병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을 주 4회로 늘려 더 빠른 진행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이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신문 순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했던 핵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게 오늘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전 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전 사장 측은 앞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김장환 목사 측과 마찬가지 이유로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목사 측은 특검이 통신 내역이 공개된 것 등을 사과하지 않으면 참고인 소환 통보에 따르기 어렵고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고도 요구했는데요. 특검은 김 목사 측의 이런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강경한 만큼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조사가 성사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연결식을 앞두고는 이 경사의 해경 동료들이 조직 내부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함구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조금 전 마친 연결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려 홀로 출동했다가 숨졌습니다. 구조하던 남성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입혀준 뒤 탈출을 시도하다 밀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경사는 지난 2021년 해양경찰에 임명돼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톤급 경비 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순직한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네, 이 경사의 순직을 두고 유가족들과 동료 직원들 반발이 거센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연결식을 2시간 앞두고 이 경사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해경 직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파출소 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고 휴식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들에게도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아닌 드론 순찰대 신고로 뒤늦게 출동했으며 팀장에게 왜 이 경사 혼자 보냈느냐고 묻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파출소 내부의 이야기를 언론이나 유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중부해양경찰청장은 당시 2인 1조 출동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이 경사가 숨지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역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당에서는 어제는 법사위원장, 오늘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에서 추진되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인 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들은 상권분립에 도전한다. 라는 측면에서 입법부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이었죠.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가장 실천행위로서는 최상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붙였던, 그러니까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어떤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혐의가 분명히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마치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탄핵의 어떤 여론이 높았었고, 그게 이제 선거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민주당이 어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분석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동안의 판결들 중에 이제 편향된 그런 판결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센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원래 센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얘기는 전혀 다르죠. 대법원장이 뭐냐, 뭐가 그렇게 센데 이럴 수 있느냐, 탄핵 대상 아니냐,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 말 뒤에 또 나온 말이 지금 소개는 안 됐지만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 선후배가 학교 거리 일터에서 민주화운동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민주화운동한 사람에게 부채의식을 느끼고 알아서 잘 판단해라라는 청구서를 지금 내미는 거예요. 예.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청구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다 옳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나는 절차와 뭐 헌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관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올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예 바꿔버리자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8분에 대한 뭐 친소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그동안의 어떤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잖아요.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분들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재판부를 바꿀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것을 더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할 그런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 또한 대단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지금은 중단됐지만 5개 재판에 대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러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장동혁 대표가 논리모순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단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을 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사실상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 사법개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이 구분을 했던 것들은 제도적으로 임명직 공무원들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그런 함의가 충족이 된다면 입법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있는 입법부가 이걸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임명된 사법부가 독립성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항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건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별개로요. 근데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부의 권한을 지금 추진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냐 그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권한이고 이건 상호 견제의 상권 분립의 정확한 선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사회의 때 주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끌어내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청구서를 지금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그때 왜 대선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서 후보직을 상실게끔 만들려는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 사실상 스스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라고 했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또 사법개혁을 하면서 지난 한 3, 40년 전에 민주화운동의 이력을 꺼집어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금은 불필요한 조금 너무 사족을 예. 달았다는 예. 것이고 그 부분만 드러냈다면 솔직히 지금에 있어 사법개혁의 주장으로서는 타당하다. 그래서 뭐 민주화운동 우리는 했는데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런 부분들은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예. 조금의 덜어내도 될 만한 메시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항명이라니요. 그러면은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입법부가 사법부에 있다는 거를 완벽하게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국회에 대한 상황이 먼저 나오긴 해요. 순서상.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그럼 그 순서대로 그런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권력의 서열이 있다면 이 국민의 다수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부에서 헌재도 사법부라고 볼 수 있죠. 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다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 어떻게 선출직의 그 임기에 대해서 또 진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사용해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왜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니까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국회에서 이거 만들어라 하면 적어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과거 얘기, 우리 이제 대통령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재판 진행해서 후보 못 되게 하려고 했다. 이 사유를 아예 명백하게 들어서 대법원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파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사유까지 내놓고 얘기하는 그 용기에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항명이란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가 반발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반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사법권이라는 것들이 보장받는 것들은 그 재판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걸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 보장 부분도 당연히 그게 보장받아야 독립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독립성을 그 사법부가 지킬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반 이상은 보장돼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든 잘못된 어떤 행태로서의 주장을 하든 사법부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도 행정부의 수단으로도 그 임기를 흔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카르텔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에 있었을 때는 임기를 그럼 흔들 수 없으니 제도를 바꿔야죠. 그러면 제도를 바꾼다는 건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입법부에밖에 부여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최소한의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진행하겠다는데
그럼 본인들 권한대로 지키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발하냐 그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질 문제지 이걸 마치 집단적으로 사법부에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또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 사안이 지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지금 브리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입법된 그 선출된 그 입법부와 관련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냐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나간 단어 선택을 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찔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와서 뭐 본인의 본뜻을 왜곡했다느니 오독했다느니 하면서 뭐 정중하게 정정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이 이겁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저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서 뭐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섞어서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사법부는 절대로 뭐 불가침 영역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절차 내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 계신 예를 들어 판사들 임기라든지 이런 거 건드릴 수가 없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으니 바꿔야 한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법권이라는 범위를 생각할 때 지금 서영주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들과 그러한 방법들에 의한 효과는 사법권을 침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굳이 하실 거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겠다는데 왜 판사들이 반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범여건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그 질문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라는 직책,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 재판의 판결을 잘못되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판사들은 자기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기도 보장됩니다. 억울하다고 하면은 평생을 감옥에 썼다가 또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사법부라는 어떤 독립성이 늘 오르냐. 절대적으로 옳은 선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사법부의 권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입법부가 법으로서 이걸 바꾸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당연히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 법률의 제정, 그건 입법 권한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가치가 충돌할 때 사법부는 그 어떤 견제 장치가 국회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법률로서 또 그걸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부도 견제 장치가 없고 행정부도 견제 장치가 없으면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입법 사법의 영역에서의 가치 충돌이 지금 위헌적인 소지로 하나가 부딪힌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의견 내에서 또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죠. 헌법상에도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고요. 나머지 기관은 다 권한입니다. 위임 권한. 권한을 잇는 사람들이 마치 권력자인 국민을 다 배제하고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이라고 부르는 순간 정치가 혼탁해지는 것이고 상권 분립이 굉장히 말하자면 저해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가장 유일한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그 위임된 권한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줬던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또 4년 만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입법부. 저는 거기에서의 어떤 결정들이 사실상 지금 이번에 사법부 입법부의 가치 충돌에서는 어디에 국민들이 손을 줄지는 한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 입법사법 행정에서 이거를 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또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두고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하실 말씀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참 토론하기가 어렵네요. 그 잘못된 재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법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입법부에서 어떻게 질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요. 우리 헌법 정신을 보잔 말이에요. 저는 사법부 일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중립적으로 볼 때 헌법 테두리를 넘어가는 발언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입법권이 뭘 부여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무조건 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신다. 저는 이 정도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짧게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준은 재심이라는 제도들이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가 돼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책임집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받은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재심까지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입법은 누가 견제하느냐? 국민이 하죠. 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은 이들을 퇴출시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입법권의 극명한 차이는 있다. 견제 장치에 대한 차이는 있지 않냐.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워낙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 이른바 이제 투톱 간의 갈등이 좀 묻힌 모양새도 있었는데요. 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리가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손도 잡았고 농담도 주고받았고 그러나 이제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된 것이냐, 오늘 그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갈등 봉합 뒤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렇게 웃고 사진 찍고 악수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갈등이 없기를 바라요. 예.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축인 여권 내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국민들께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 갈등이 보합되기 어렵다. 그러나 더 끌게 되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라도 하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야구에서 보면 벤치 클리어링 한 다음에 다음 날 기자들 앞에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껴안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진실이 뭔지 밝힌 다음에 진짜 실력 그리고 성적, 성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갈등의 원인이 됐던 그 덧셈 특검법 관련 여야 간 합의안 문제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아침에 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나와서 강성 지지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일단은 진화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습책으로. 근데 예. 우리가 현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당의 투톱 지도부가 그런 여론을 미리 왜 파악하지 않고 이 협상에 들어갔죠? 예. 기본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여론의 공기를 모르고 어떻게 이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움직이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 없었냐, 아예 없었냐? 저는 조금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좀 거칠었던 거죠. 급했어요.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놓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투톱 지도부가 상의하지 않고서는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청래 대표는 의견이 달랐고 김병기 원내대표만 이 의견을 독자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포화를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표면사과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밀하게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의총을 모아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안이 별로라고 좀 이견이 있으니 못하겠다라고 빠져나왔으면 그냥 모두 다 어느 정도 그냥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게 마치 그렇게 안 되고 한 사람은 빼놓고 다 나온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저는 비쳤다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을 주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뭐 봉합은 됐어요. 대통령실에 나서서 긴급하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중재 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저 자리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죠. 갈등은. 표면상으로 그건 맞으나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까지 다 진화가 됐느냐라는 것은 남아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게 악수 몇 번 한다고 쉽사리 그게 좋아지겠냐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누가 더 이런 부분을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지는 두 분이 잘 생각해 보셔라. 투톱끼리. 그러니까 서로 간에 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오랜만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전 증인 신문으로 법원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자, 한 전 대표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의 힘을 빌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결국에 계속해서 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쫓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책까지 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길게 찍었어요. 그거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출석 여부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 정치적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특검이 더 먼저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수사 안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왜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를 특검에 얘기를 해주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한 무시무시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군이든 전직 군인이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앞단이 있은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계엄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보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 입장을 견제하는 겁니다. 네,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이건 그냥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뭔가 설왕설래도 좀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전에 그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부담 부분들, 자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더 씌울 수 있으니까 특검 수사, 그러니까 내일 안에 특검에 이르는 본인이 목도했던 그날의 여러 가지의 상세한 얘기들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냥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서 증언을 더 상세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만 읽힐 뿐이지 저는 김민석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 그거는 내란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12월 3일에 그 전조현상에 대한 그 수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당시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의원들을 국회 당사로 해서 그렇게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시의 표결 해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정치 상황에 있었는지 그 단면이 필요한 거지 내란 전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으니까 체포 대상이 내란 행위에 이르는 비상계엄을 알겠습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다.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체가 훨씬 그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김민수 최고라든지 밖에 나와서 말하자면 다시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를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극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12월 3일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윤희숙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보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구할 수 있는 씨앗인데 그냥 그 씨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혀있다는 자체는 국민적 여론에서는 도움이 될지 저는 그 실익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뭐 특검 출석 자체가 모욕적이라면 협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아니 미리 협조한 거예요. 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책 낼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굳이 이거를 다 밝히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책을 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찍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정신에 동의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이렇게 강제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다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부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우원식 의장 왜 그렇게 빨리 안 했을까? 그 답이 뭐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모른다? 그게 답입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밀었던 과정.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와 한준호 의원 오늘 뭐라고 하셨던데 두 분 다 어디 계셨어요? 그 순간에. 숲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진실을 먼저 특검에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오늘 당 비대위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장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지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비대위, 지금 비대위원 9명 중에서 과반이 넘는 5명을 여성위원으로 구성을 하면서 당내 그 성비위 논란 수습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 가지 그런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근데 참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국 비대위원장 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비대위원장 자리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 책임의 여지가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이거나 당직자도 서열이 있거나 그래야만 올바르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이 피해라는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고 사실상 저런 조국 비대위원장의 뒤늦은 수습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소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참 좀 씁쓸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수습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예요. 행위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의 말만 아주 통렬하게 반성을 했지만 그 피해자의 수습과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나요? 최근에 보면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또 그 피해를 줬던 분께서는 나도 억울하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말은 공연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어야 되고 저는 사실상 조국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다시 돌아온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1인당으로서 전락을 걸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냥 어떤 피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도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던 부분 중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김보협 대변인이 또 반박을 하고 나선 그 한 가지랑 그리고 강미정 전 대변인 향해서도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피해자 보고 다시 복당을 하라는 얘기는 정말
또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럼 이제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리가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 하면 더 오염된 메시지가 나가요. 다른 뭔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통칭되는 그분의 뭐 반박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조국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먼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제기된 그 당사자가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습니까? 그 비대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이 비대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피해가 구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조국 비대위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란 과정에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 1인 정당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 북부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제주도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제주 조천읍에는 시간당 74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 동부와 북부 중산간은 호우경보가, 제주 북부와 전남 고흥, 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제주도와 전남에는 많게는 80mm 이상, 경남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아래로 선선했지만 정오 기준 서울은 28.2도까지 올랐고 한낮에는 30도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내일과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강릉 등 영동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내일 낮에 소나기로 내리다가 늦은 밤에 본격적인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수도권과 강원은 최대 60mm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은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한 차례 단비가 지난 강릉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지금보다 5도 이상 떨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주는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80mm가 넘는 단비가 내리면서 강원도 강릉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이 오늘 16.3%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로 강릉시는 저수지 상류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틀 연속 저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해갈된 것은 아니어서 비로 한때 중단됐던 소방과 군부대의 운반 급수도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어젯밤 서울 뚝섬역 인근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차량 7대가 부딪혀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자동차를 운반하던 트럭과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입니다.
차들이 차선과 상관없이 도로 위에 뒤엉켰고 소방대원들은 부지런히 현장을 살핍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성수동 뚝섬역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2대가 부딪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SUV가 들이받으며 난 사고였습니다. 3분을 병원 이송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2분하고 승용차 1대하고요. 경찰은 SUV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탁송 트럭 위 자동차들이 사고 크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양화동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근처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자동차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동차 운반 차량이 멈춰선 이유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비진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의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8건을 접수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보좌진에게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 비대 수리 등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밖에 보좌진 취업 방해와 임금 체불, 병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나오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선 신규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협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실무 협상에서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리나라와 통화 스와프의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과 신뢰 제고를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선결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무역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 외환 정책 투명성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스와프를 내주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기축통화 지위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니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거래 비중도 낮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유동성 안전망이 악화되고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사실상 B컷, 즉 금리 0.5%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기자들과 문답에서 B컷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후속 협상에서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협상이 늦어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물가 이야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관 산자부 장관 지금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저도 그 새벽에 저쪽 자리에서 해당 사항을 생방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공개 회담이 있었고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에 승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전관, 여자 의전관이 나와서 배웅을 해줬었는데 그 표정이 좋지 못했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드렸는데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 측은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투자 이익의 90%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법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90%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지원이죠.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ODA 사업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부족한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는 데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ODA 자금을 완전히 줄이면서 세계 주요 신흥국들이 의료 인프라가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나라도 ODA 사업하듯이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말 그대로의 약탈 경제에 부합하는 모습이지 않나. 과거의 어떤 식민지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뭉개뜨리는 그런 어떤 발언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488조 원을 투자하느니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고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 관세를 누가 낼까요? 관세는 원래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수입업자가 낼 때 이 많은 막대한 관세를 부담하면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 관세를 일정 부분 부담받는 겁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진폭을 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수출을 관세를 높이더라도 수출업자가 공급해야 되는 공급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 그것으로서 분명히 관세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그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경제사회는 산수가 아니라는 거죠.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게 그럼 안보 우리 도움 안 주겠다. 라는 식으로 압력을 취한다든가 그 밖의 사회적인 각종 파장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안보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역시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예. 저도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IMF, OECD, 또 월드뱅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사업을 전략을 강구해야 될지 어떤 국가의 또 제조 기지를 위치해야 될지 얼마만큼 국내에 신규 투자를 단행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 경영 전략을 꾀할지 지금 9월이잖아요. 예. 9월부터 10월 초까지가 경영 전략을 계획하는 시즌입니다. 기업들은. 경영 전략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 전략을 뒤흔들어 놓고 있고 그것이 향후 채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성장세를 더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약달러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그럼 미국의 제조 기지가 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선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겠지만 물밑에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도록 미 국채를 매입하라든가 이런 종류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으로서 우리도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행할 테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달라라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 그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1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고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뭐 외환 위기 같은 것들을 다시 겪지 않는 예. 소위 급격히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때 소위 미국과의 어떤 통화 스와프 체결 말 그대로 마이너스 달러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때도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약달러 환경을 우리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돕겠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조건으로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왜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통화 스와프 체결을 좀 뜸들이고 있을까? 바로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한국이 그토록 원하는 통화 스와프 체결을 당장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협상 카드를 들고 있겠다는 거죠. 이걸 안 들어줄게. 그러면 더 이거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고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약속한다면 통화 스와프 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다른 협상 카드로 들고 있기 위해서 그냥 쿨하게 협상을 체결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책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아무래도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은 충분히 고수한 겁니다. 미국 3억 5천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토록 우리 국민에게, 그러니까 미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까지 했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소득은 충분히 가져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에 저도 뭐 이 많은 기업들의 이제 주재원 교육 같은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재원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공급업체들도 있습니다. 공급업체들도 미국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미 투자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어떤 누가 그 어떤 긍정적인 효용을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가긴 가겠지만 근데 이렇게 구금을 당할 거라는 불확실성을 갖고 어떻게 누군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장애를 좀 해결하려면 비자 문제가 아무래도 해법이 1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비자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만큼 진심이다. 미국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충분히 고를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그 여정이 삐걱거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비자를 또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부터도 사실 미국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갑니다. 월드뱅크에 가거나 혹은 뭐 IMF에 가거나 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노동 비자를 가지고 회의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수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당을 받기도 하는 노동에 해당되는데 정식의 일과 관련된 워킹 비자를 받고 가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관례화되어 왔었던 거예요. 미국인도 한국에 와가지고 관광 비자로 뭐 영어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와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관례에 부합하도록 이런 비자를 신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을 걸림돌을 둘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이나 내수 부진 속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나오던데요. 네, 우리가 대만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미 타이완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저 도달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 속도가 가파라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든가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타이완보다는 덜 어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GDP 4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그럼 인구 감소 관점에서 노동력 공급에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인력들을 경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든다든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또 장소 선택제 일자리. 그러니까 꼭 그 장소에서만 일하고 그 시간대에만 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을 참여시키는 것만이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겠다. 한 가지 방안이고요.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의 전통 산업들은 지금 제로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고도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고부가가치화한다든가 AI를 활용한 또 유망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고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수 성장도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물가를 보면은 올해 추석 사례상 비용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구매하는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소비 품목들이 있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장보기 비용이 이제 20만 원대, 29만 9천 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만큼 이 추석 차례상에 들어가는 각종 성수품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의 몇몇 노력들을 통해서 이 추석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성수품용 여러 사과, 배추, 배 이런 품목의 과대 공급,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하는 양보다 과잉 공급을 또 유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도한다. 그러니까 정책적 드라이브로
추석 성수품 준비 가격을 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정부의 노력, 그러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고 또 네. 할인 지원금을 9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제 지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나 물가가 잡힐까요?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혹은 그 전 며칠로부터 그 한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자체를 기조적으로 끌어내리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나 배를 뭐 평상시 공급량의 3배로 공급을 한다든가 밤 같은 경우도 4배, 배추는 18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추석 연휴 시즌에 배추 가격 급등하고 사과 가격 급등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급등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인을 유도하도록 그럼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축소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900억 원이나 투입하겠다. 그만큼 이 추석 연휴 시즌에 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고물가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또 물가 부담을 좀 막음으로써 소비를 또 나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여정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이제 단기적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 원자재나 부품이나 말씀하셨던 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최종 물가 상승률이 1.7%니까 사실은 2%를 밑도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도래됐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체감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농림수산식품 영역에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가격의 급등락을 피하는 그래서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는 그런 노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까지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세돌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바둑의 정상에서 은퇴한 뒤 대학 교수와 방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신의 바둑 인생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4번째 대국. 두고두고 신의 한 수로 회자되는 이세돌의 178수로 알파고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집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해주면서 내 집은 지워진 거거든요. 망했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처음 승리한 이세돌의 시작은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바둑 잡지를 보고 혼자 공부했고 한국 기원에 와서도 무작정 기보를 외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번뜩이는 묘수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 그거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느냐. 혼자서 뭔가 이렇게 깊게 바둑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요즘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알파고를 이기고 2년 뒤 36살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한 것도 바둑에서 욕심을 버려야 하듯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책은 바둑 이야기지만 삶에 대한 자세이면서 지침입니다. 근데 저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바둑을 뒀던 사람이니까 바둑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빗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하고 싶었던 말, 또 감명 깊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다 여기다 좀 녹였고요.
은퇴 후 대학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방송과 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세돌. 그의 바둑 인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4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가운데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는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관객 33만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446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같은 기간 28만 명을 동원해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6월 개봉한 뒤 장기 흥행 중인 F1 더 무비는 지난 주말 8만 명 가까운 관객에 들며 누적 관객 수 5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 이어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각 14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K-팝 데몬 헌터스 OST가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즈 베스트 프렌드를 제치고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는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전역에서 열린 따라 부르기 상영 행사와 디렉스 버전 음반 재발매로 스트리밍과 앨범 판매량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번트 모션, 번트를 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대신 홈에서 아웃. 롯데가 짜내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스퀴즈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롯데가 지금 비디오판도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 썼고 두 번 다 성공하지를 못했죠. 예. 자, 보시죠. 보실까요? 지금은 네, 주자 홈에서 아웃. 바뀌었죠. 들어갔습니다. 삼진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이 끝났습니다. 판동에 들어가는군요. 예, 비디오 판동 시간이 지났다고 주심 이야기. 이성규 선수가 2루 가다가 잡혔는데 그런데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구가 안 됐네요. 이화 면상으로 그래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3아웃이 되는 상황에서는 10초 안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야 되는데 삼성이 신청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좀 늦었다는 심판진의 판단이었고.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 등 내륙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 아래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6도로 아침보다 무려 8도나 높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30도까지 더 올라서 예년 기온의 3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선선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긴 소매 겉옷을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 남동부와 경남 곳곳, 제주도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32.6도, 양산 32.1도, 제주 31.7도 등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강한 볕에 앞으로 기온은 전주 31도, 대구 32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맑고 덥기만 한 중부와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북부 중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천읍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도 시간당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보 지역인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밤부터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에도 강릉에 단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늦더위가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